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 보자. 광쌤의 벼락치기 특강입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 2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첫 번째 클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통합과학 2라는 것은 원래 이제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원래 통합과학을 1, 2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을 바꿨다고 하는 거죠. 내용은 차이 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자기들 마음대로죠. 자, 어떻든 간에 통합과학 2 자체는 내용이 되게 짧기 때문에 조금 더 1보다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질시대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질시대에 대한 환경을 우리가 유추해낼 건데, 그거는 생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우선 화석.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오래전 과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층 속에 남은 생물의 유해나 흔적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야 된다. 즉, 땅 속에 매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석은 이제 생물의 유해인데, 그 유해가 아닌 이런 흔적 있죠. 발자국이나 배설물도 이제 화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뭐 공룡이 놀러 가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 썩어서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산사태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매몰이 돼야 돼서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까다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산사태가 뭐 흔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하필이면 그때 생물이 거기에 매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지만 화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지역이더라도 이런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 생물이 매몰이 되기 때문에 생물들의 분포 지역도 넓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다가 뭐 정말 그 이게 희귀한 생물체가 화석이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아주 흔한 애들, 즉 결과적으로 지구상을 지배하고 있던 생물체들이 화석이 되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화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형적인 특징을 보면 태저갑이죠. 이게 매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매몰이 됐다 하더라도 화성암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용암에 매몰이 됐다, 그럼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쵸? 용암이 식어서 이제 화성암이 된다? 이럴 때는 당연히 여기서 화석이 발견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태저감이 됐다 하더라도 얘가 땅속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변성작용을 받았다.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태저감에서만 화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화석을 갖다가 특히 이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구분한다. 이게 이제 한 문제거리입니다. 표준 화석은 생성 시기를 알 수 있고요. 시상 화석은 이제 생성 그 환경을 알 수 있다. 즉, 시기란 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 다음 시상 화석은 환경인데, 이게 바로 장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있는 거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표준 화석이라는 거는 분포 지역이 넓고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아주 짧은 거예요. 즉,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한 시대를 풍미하고 불꽃처럼 살다 간 그들, 그러니까 아주 불꽃처럼 그냥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멸종돼서 없어진, 굵게 짧고 산 애들, 그러니까 굵고 짧게 산 애들, 그쵸? 짧게 살고 간 애들, 그런 애들 우리가 표준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해서 뭐 여기 삼엽중, 필서, 갑조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뒤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어떻든 얘네들은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즉, 표준화석의 특징은 뭐냐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분포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대신에 한 번에 살다가 한 번에 화끈하게 다 멸종돼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은 살지 않는 애들, 그래서 생존 기간은 짧은 애들, 그게 표준 화석의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공룡 생각하면 돼요. 공룡. 지금도 공룡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 지구상에는 공룡의 시대였어요. 공룡들이 다 지구상을 지배하고 있었다가 지금 완전히 다 불꽃처럼 살다가 다 사라져 버렸죠. 그게 표준 화석. 아시겠죠?
얘네들의 생성, 이제 화석이 만들어진 시간을 알 수 있다. 시기를 알 수 있다. 자, 시상화석은 뭐냐면 이거는 분포 지역은 좁아요.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고 대신에 아직도 살아있는 애들, 생존 기간은 긴 거. 존재감은 없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그들. 그렇죠? 아주 가늘고 길게 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고사리가요, 정말 오래된 생물이거든요. 아직도 있잖아요. 고사리가 발견됐을 때 그 당시 거기에 지층의 특징은, 그 상태 우리가 화석이 발견됐다면 그 지층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 그 다음에 산호도 되게 오래된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죠. 그쵸? 아니, 발견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살고 있죠. 옛날부터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럼 얘가 발견됐다는 건 그 당시에 환경이 어떻게 됐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고사리가 발견됐다 그러면 따뜻하고 습한 육지, 그런데 우선 육지다. 고사리가 발견됐다는 건 무슨 바닷속에 고사리가 사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산호가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다였다. 그 지역이. 이렇게 우리가 화석이 생성된 그 지역이 바다였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건 공통이니까 뭐 습하고 여기는 뭐 얕고 뭐 이런 거는 좀 부차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고사리 발견되면 육지였다. 그 당시에. 산호가 발견된 그 지역은, 화석이 발견된 그 지역은 옛날에 바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바퀴벌레, 이것도 이제 살아있는 화석이거든요. 끈질긴 생명력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퀴벌레 화석이 발견됐다는 거는 비위생적 환경이었다.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지어낸 겁니다. 예, 이거는 뭐 환경을 딱히 할 수 없어서 그냥 더러운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환경, 그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환경을 알 수 있다. 혹은 장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화석을 보게 되면 분포 면적은 고사리가 세상을 지배하거나 산호가 지구를 지배한 적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포 면적은 좁아요. 여기는 좁지만 오랫동안, 여기는 좁지만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런 애들을 우리가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불꽃처럼 살다간 그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굵고 짧게,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좁고 가늘고 길게,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냥 한 문제거리니까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 우선은 생물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을 알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선 그 자체에서 생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생물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생물의 구조와 특징 알 수 있죠. 그 뭐 뼈 나오고 막 생긴 거 뭐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 다음 걔네들 시간 지나갈수록 어떻게 변해왔느냐, 그래서 진화 과정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와 특징, 그 다음에 진화 과정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이 살았던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서식지 환경, 아까 고사리는 육지였고, 그 다음에 산호가 발견되면 거기에 바다였을 것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층의 생성 시기, 공룡이 발견됐으면 중생되고, 그쵸? 예, 막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륙 분포 변화, 이런 것도 육지냐 아니면 바다였느냐, 이런 거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과거의 기후 변화, 아까도 뭐 따뜻한 고사리가 발견하면 따뜻하고 습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오늘날의 그런 고사리들은 옛날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아요. 4개 딱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닌 것을 하나 하면 되니까 요 정도, 뭐 달달달 외울 필요 없이 요 정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지질 시대를 나타낼 건데요. 지질 시대는 구분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한 생물의 급격한 변화, 이걸 통해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구분한 기준은 생물들로 구분한 거예요. 생물들이 갑자기 확 바뀌었을 때. 그쵸? 그걸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특히 멸종과 출현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쉬워요. 잘 보세요. 자, A라는 생물, B, C, D, E 뭐 여기 다양하게 있는데, 지층이 있을 때 여기서 발견되는 화석을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쭉 보다 보면 여기서부터 얘가 갑자기 없어졌죠. 예, 여기가 이제 요 A라는 생물의 멸종, 라에서 마가 멸종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기 B라는 생물체는 없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쵸? 그래서 가와 나가 바로 출현 시기고, 쭉 지내오다가 계속 발견되다가 이 부분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멸종 시기입니다. 다에서 라가. 안 어렵잖아요. 없다가 갑자기 생겼죠? 여기가 출현 시기고, 그 다음에 멸종 안 되고 있네. 아직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없다가 갑자기 생겼죠? 여기가 출현 시기, 그 다음 갑자기 없어지죠? 여기가 멸종 시기.
E라는 생명체는 출현 시기도 모르고 멸종 시기도 몰라요. 계속 지금 살고 있고요. F라는 거는 쭉 있다 갑자기 여기서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가 다와 라 사이가 멸종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G라는 생명체는 없다가 여기 갑자기 생성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출현 시기. 아직은 멸종은 안 됐다. 하나도 안 어렵죠. 예,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 시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는데, 자, 고는 오래될 고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은 새로운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래된, 그 다음에 여기가 새로운, 그리고 여기 중생대는 그 중간이란 얘기예요. 중간. 성캄브리아는 아주 그냥 선조, 완전 선조. 아주 오래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별로 봐도 성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길고요. 그 순서대로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입니다. 신생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신생아입니다. 이거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꾸로 가면 여기 신생아, 그 다음에 우리 중년, 그 다음에 여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쪽은 아예 선조, 선조. 이 얘기예요. 기간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고, 여기는 뭐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이제 화석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생물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생대부터 이제 중생대, 신생대 가서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다.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어느 기간이고 무슨 몇 억 년 전이고 이런 거 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만약에 내면 진짜 유치한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 과학사님들 이런 거 안 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냈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 진짜 이런 걸 문제 내나 뭐 이렇게 그냥 한마디 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시기적인 몇 억 년 전이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대를 우리가 시대를 나눴잖아. 이렇게 얘네들이 다 표준 화석들이거든요. 그 시대에 불꽃처럼 살다간 대표적인 생물체들, 그걸로 우리가 지질 시대를 나누기 때문에 이 생물체들이 중요해요. 이 생물체는 뭐 이런 이미지 그림하고 이 이름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우선 성캄브리아부터 볼게요. 성캄브리아 때는 오존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워낙 자외선이 많아서 육지 생물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중 생물인데,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선생님이 그러는데 스트로마톨라이트거든요. 근데 이게 얘래요. 이게 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냥 그냥 성캄브리아 그러니까 넘어가도 돼요. 그냥 스트로마톨라이트 뭐 이름도 희한하잖아.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이름 붙인 거야. 왜냐면 이건 뭐 설명하기도 어려워. 과학자들도 이게 뭔지 뭐 생물체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이름이라도 어렵게 해야 뭔가 있어 보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진짜로. 진짜예요. 예. 그래서 성캄브리아 때는 오존층 없어서 육지 생물 없었고 뭐 됐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됐죠? 이제 중요한 거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가면서 대표적인 생물체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고생대부터는 오존층이 생겨서 이제 여기서 실드가 쳐져서 육지 생물이 이제 이제 살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고생대만 해도 여기가 과거잖아요. 이쪽으로 가서 신생대가 현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신생대는 문명화가 돼 있고 고생대는 되게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양치식물, 양서류, 이렇게 식물동물을 다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양아치들, 그냥 뭐 법과 질서가 없었어. 그러니까 다 양아치들이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양서류라는 게 뭐냐면 양쪽 서식지에서 산다는 거예요. 물에서도 살고 그냥 육지에서도 살고, 그러니까 물속에서 막 기어나와서 살고 막 이러니까 그냥 양아치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아치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것도 있죠. 하지만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삼엽충, 필석, 갑주어, 요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그쵸? 예, 요 정도 그림하고 잘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룡이 활개치던 시기, 공룡의 시대입니다. 중생대는. 그쵸? 그래서 파충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거시식물입니다. 요건 선생님 뒤에서 신생대랑 조금 비교를 할게요. 어떻든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뭐냐면, 예전에도 이제 이게 성인들이 이게 뭐 술 먹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노래는 아니고 막 춤추는 데를 우리가 뭐라 했냐면 나이트 클럽이라 그랬어요. 나이트 클럽. 그쵸? 근데 우리 때는 클럽을 삭제하고 그냥 나이트라고 불렀어요.
예. 근데 요즘은 나이트를 빼고 그냥 클럽이라 부르죠. 예. 요게 이제 또 시대가 바뀐 거죠. 여러분 세대랑 선생님 세대랑 바뀐 건데. 어떻든 우리 때는 나이트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막 유명한 나이트들이 있어요. 그냥 젊은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뭐 물이 좋네 어쩌니 막 이게 대표적인 무슨 종로 몇 가. 요즘은 강남인가? 아닌가? 홍대인가? 몰라 나도. 어떻든 간에 그런 유명한 나이트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공룡 시대에서 유명한 나이트가 안모 나이트였습니다. 나 이거 할 때마다 진짜 무슨 약장사 같아. 이게 뭐야, 이게 과학이야. 나 진짜.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공룡들이 맨날 모이던 그냥 물 좋은 나이트가 안모 나이트였다. 안모 나이트. 되겠죠? 예. 그래서 중생대는 공룡과 암모나이트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신생대는 이제 문명화가 된 거죠. 그래서 속시식물이 나오고 이제 포유류의 시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봐봐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매머드 포유류잖아. 아이 코끼리 할아버지잖아. 그쵸? 예, 이거 코끼리니까 됐고, 화폐서 벌써 돈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문명화해서 이제 돈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화폐성 매머드. 자, 아까 봤던 것 중에 이제 양아치 식물 말고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을 비교해 보면 중생대만 해도 더 미개하단 말이야. 이게 씨라는 게 뭐냐면 생식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미개했을 때는 그냥 다 빨가벗고 뛰어다니고 했잖아. 그러니까 막 가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거시식물 막 겉으로 생식기 막 내놓고 빨가벗고 뛰어다닐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문명화 되면서 이제 그게 창피한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팬티도 있고 막 속옷도 있고 하니까 이제 속시식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빙하기가,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는 게 신생대 얘기입니다. 이게 매머드 같은 건 막 다 얼음 속에서, 빙하 속에서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지시대 구분을 했고요. 이제 대멸종에 대한 거 살펴볼게요. 대멸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완전 멸종해서 이제 생물체가 사라지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극적으로 막 그냥 생물체들이 그냥 다음날 봤더니 다 죽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되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총 지금까지 우리가 5회의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생대 3회, 중생대 2회, 신생대는 없어요. 신생대 멸종됐으면 인간도 위험하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멸종 카운트다운 3, 2, 1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1은 아직 안 됐어. 3, 고생대부터 3번, 중생대 2번 이렇게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고생대 하나, 둘, 셋, 3, 그 다음에 2, 이제 1 언젠가 오겠죠? 근데 여러분 살 때까지는,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 후세대까지 살 때까지는 안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막 지구에 막 생물체들이 다 멸종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대멸종 시기도 보면 쉬워요. 고생대 3번이니까 봐봐. 초기, 중기, 말기. 그 다음에 중생대 2번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초기랑 그 다음에 어떻게? 말기 이렇게 되지. 우선은 여러분 봐봐. 초기 한 번 있어야 되지. 아니 3번하고 2번 있으려면 처음엔 한 번 있어야 돼. 그게 초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기가 바뀌는 말기에도 한 번씩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고생대만 3번이니까 중간에 한 번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다 이렇게 멸종이 있어야 되니까 시기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처음과 끝은 있고 거기에 고생대는 3번이니까 거기 중간 한 번 더 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원인은 4가지 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설입니다. 이거는 가정이에요. 확실한 게 아니에요. 기온이 너무 급격하게 변했을 것이다. 해양의 무산소설, 이게 확대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됐을 것이다. 운석 충돌사,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4가지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설에 대해서 자세한 거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뭐 확실하지가 않은데. 아시겠죠? 이런 설들이 있다라는 것만 체크해 두면 돼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켓몬 세대가 아니죠. 포켓몬이 여러분 윗세대죠. 그래서 이 여러분 윗세대는 포켓몬 때문이라도 이 진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 거기서 말하는 포켓몬에서 말하는 진화가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포켓몬 진화는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우리가 말하는 진화는 기본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어떻게?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진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가 되면 결과가 뭐냐? 생물이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진화의 결과 생물이 다양해진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변이는 뭐냐면요, 같은 종 안에서 형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형질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지만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게요. 형태와 성질입니다. 그거를 이제 형질이라고 이해하는 건데, 이것도 어려우면 형태는 뭐냐면 여러분 외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질은 말 그대로 성격입니다. 성격. 그래서 같은 종 안에서 형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변이라고 하는데, 이 변이는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낳다 보면 다양한 애들이 태어난다는 걸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형제 자매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성격 다 다르죠. 외모 다 달라요. 하다못해 일란성 쌍둥이도 어떻게 되냐면 미묘하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입니다. 80억 인구 중에서도 여러분이란 건 단 하나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되게 여러분 소중한 존재인 건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낳다 보면 다양한 애들이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 아우, 내가 낳았지만 너는 왜 이렇게 태어나?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게 이런 거예요. 변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의 외모와 성격 다 다르죠. 무당벌레, 같은 부모에 태어난 무당벌레도 다 뭐 이렇게 무늬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달라요. 그걸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변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생식세포의 다양한 랜덤 조합이에요. 랜덤 정자와 랜덤 난자가 만나가지고 랜덤인 애들이 막 태어난다는 거예요. 유전자 조합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뽑기야, 뽑기. 아시겠죠? 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돌연 변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어떤 유전자 조합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변이가 일어난다. 됐죠? 자, 그럼 변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겁니다. 변이는 뭐라고요? 무턱대고 낳다 보면 별의별 애들이 다 튀어나온다. 그게 변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진화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자연선택입니다. 자연선택. 말이 어렵죠? 되게 쉬워요. 이게 적자생존.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되게 좀 이렇게 뭐 각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도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그 환경, 그 자연에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봐봐요. 우선 변이가 일어나요. 즉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고 부모가 그냥 무턱대고 낳다 보면 별의별 다양한 애들이 다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걔네들끼리 살기 위해선 생존 경쟁을 벌이고 그 중에서 어떻게 그 환경에 적합한 자만 어떻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선택이죠. 그리고 나다 보면 그 유리한 형질이 발현돼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요걸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이제 기린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다윈이 자연선택설 얘기할 때 이제 대표적인 예였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는데, 기린도 목 짧은 애도 있고 목 중간 애도 있고 긴 애도 있고 다양한 애들이 우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얘네들이 먹는 먹이가 높은 나무 위에 있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목 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먹겠죠. 그렇죠? 짧은 애들은 먹기가 힘들겠죠. 이게 생존 경쟁이에요. 우선 다양한 애들이 나온 게 변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못 긴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하겠죠. 즉 그 환경에 적합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목 긴 애들은 유리하고 목 짧은 애들은 비실비실 거리는 거야.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죽지는 않을지 몰라도, 근데 이게 튼튼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짝짓기를 다양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이미 얘네들은 못 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못 긴 애들이 못 긴 애들하고 이제 결합을 하잖아요. 짝짓기를 하게 되면 물론 거기서 또 변이가 일어나서 짧은 애가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못 긴 유전자들끼리 결합하니까 못 긴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목 짧은 애들은 유전자를 못 남겨요. 비실비실하니까 짝짓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 짧은 애의 유전자들은 점점 도태돼서 적자생존에서 실패하는 거죠. 자연선택에서 선택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목 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자연선택이 돼가지고 걔네들이 계속 번성하게 되면 비로소 진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린은 원래 다양한 목 길이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목 긴 애들로 진화가 됐다. 즉 자연에 선택받은, 즉 자연에 살기 위한 적자생존에 유리한 형질들이 발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비되는 게 획득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획득형질이란 건 뭐냐면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운동을 해서 아빠가 근육질이야. 그럼 애가 태어나면 애가 막 근육을 갖고 태어나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만 그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발현된 이유는 뭐다? 바로 자연 선택. 결과적으로는 이 DNA를 갖고 있는 애들이 짝짓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또 보면 하얀 쥐하고 검은색 털을 쥐가 있는 애들이 변이를 통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하필이면 환경이 이렇게 밝은 데서 있으면 검은색 애들은 눈에 잘 띄니까 포식자들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짝짓기를 못하는 거야. 근데 하얀 털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짝짓기를 하니까 여기서도 변이가 일어나서 검은 애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짝짓기를 하면 하얀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밝은 환경에서는 하얀 애들이, 그쵸? 이렇게 하얀 애들이 살게 되는, 얘네들이 지배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걸 진화됐다 그러고. 반대로 검은 환경에서는 하얀 애들이 다 포식들한테 잘 눈에 띄니까 잡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털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서로 짝짓기를 하니까 검은 털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게 진화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북극여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여기 좀 따뜻한데 열대지방의 여우, 이런 것들도 다 오랜 시간 동안, 뭐 하루 이틀 된 짝짓기도 뭐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요 예가 많이 나와요. 여기 무슨 새가 있죠. 여기 또 다양한 부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변이에요. 무턱대고 낳다 보면 별 희한한 생긴 애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 태어난 애들은 이렇게 뾰족한 부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적자 생존을 해서 자연 선택이 돼서 얘네들끼리 서로 짝짓기해서 진화가 되더라.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필이면 다양한 애들이 태어났는데 그때 이 자연 환경이 단단한 씨가 많은 애들은 튼튼한 부리, 굵고 짧지만 튼튼한 부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겠죠. 그럼 자연 선택됐다고 얘네들끼리 짝짓기 해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짧고 굵은 든든한 부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더 번성나기 때문에 그 결과 진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이렇게 진화가 일어나면 생물 다양성이 뭐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아니 원래 다양한 애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 환경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애들이 되는 게 어떻게 생물 다양성이냐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여기만 보면 단편적이고 여기만 보면 단편적이지만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생태계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들이 그 생태계에 맞게, 생태계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생태계가 다양하니까 얘네들도 다양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이렇게 묻어가는 거야. 그냥 그렇다 쳐, 따지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태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진화를 거치면 생물이 다양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다양하죠. 그 뭐 여기 물 환경도 있고 숲 환경도 있고 뭐 늪 환경도 있고 뭐 이게 뭐 다양하다. 생태계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생태계 안에서도 다양한 종이 있다. 생물도 개구리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고슴도치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새도 있고 뭐 여기 무당벌레도 있고, 그걸 우리가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그걸 종 다양성이라고 해서 이건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종 안에서도 같은 무당벌레도 생긴 거 다 다르다. 같은 사람도, 우리도 뭐 종이 있잖아.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선생님 인종차별이, 웃기지 말고 내가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서도 황인은 황인들끼리도 생긴 거 다 다르고, 흑인은 흑인들끼리도 다 다르고, 백인은 백인들끼리 다 다르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다 생긴 대로 다 다른 거. 그쵸? 그걸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한다.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생태계의 다양이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종 다양성, 그리고 그 안에서 종 안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에서 이렇게 우리가 규모를 맞춰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용어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되겠죠?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생태계 안정적 유지나 생물 자원이 다양하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메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게 메뉴가 먹을 게 다양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 항상 뭐 나무만 먹을 수도 없고 풀만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요 생태계뿐만 아니라 여기 종 다양성도 보면 맨날 개구리만 먹을 수도 없고 달팽이만 먹을 수도 없고, 메뉴가 다양하면 좋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지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요건 우리가 뒤에서 또 먹이 그물, 먹이 피라미드에서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뭐 이게 다양하면 좋다 이거죠. 메뉴가 뭐 많아야지. 맨날 어떻게 똑같은 거 먹고 사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파괴 원인을 보게 되면, 이거 뭐 당연한 거라서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자, 서식지 파괴, 이거 당연하지. 그럼 서식지가 파괴되면 여기 환경이 파괴되는데 얘들 어떻게 살겠어? 그 다음에 서식지 단편화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한번 이해를 잘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겠는데, 단편화라는 건 여기에 길을 내는 것을 쪼개는 거예요. 짧게 쪼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생물 다양성을 파괴되냐면, 일반적인 생물은 여기 봐봐요. 그냥 이 겉에서 살고 있는 애도 있지만 아주 자연 환경 속에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환경에는 어떻게 보면 더 취약한 애들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다 우리가 도로를 내버렸네. 그쵸? 도로를 내버리면 여기 바깥에 살고 있는 이런 애들은 그냥 그래도 잘 살아요. 여기 요 겉에 사는 애들, 여기 도로가 있어서 살아. 근데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애들은 이 서식지가 확실히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깊은 곳. 이걸 또 쪼갠다고 생각해봐. 또 쪼개면 아주 숲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애들의 환경이 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멸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편화라는 건 여기에 막 길을 내고 이렇게 됐을 때 아주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애들의 서식 환경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물 다양성이 파괴된다. 특히 여기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애들이 다 죽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불법 포획과 남획 당연한 거죠. 너무 그냥 메뉴가 다양하던 좋은데 또 너무 우리가 너무 처먹으면 안 돼. 너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먹어라 그 얘기고. 야, 환경오염 기후변화 이것도 뭐 그쵸.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거고. 자, 외래 생물 유입 이건 또 새로운 포식자죠. 이거 쉽게 말하면 천적이 없는 포식자입니다. 여러분들 말고 선생님 대학교 때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완전 우리나라 생태계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개구리가 막 뱀까지 잡아먹어가지고 천적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됐죠? 이걸로 해결했어요. 뭘로 해결했다? 불법 포획과 남획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작사를 내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는 뭐 합법으로 바꾼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생태계가 작살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래종이 들어오면 천적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게 들어오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업자들이 그거 판매하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해양 같은 경우는 배 있죠. 큰 배 같은 경우는 배가 부력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위로 떠버리면 안정적이지 못해서 파도 치면 뒤집어져요. 그래서 배의 무게를 많이 높여가지고 조금 가라앉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배의 물속 그 선체에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평형수라고 해요. 평형을 맞추는 평형수. 근데 그 평형수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갈 때 이 나라에 있는 바닷물을 다 집어넣었다가 가가지고 저쪽 나라에 이제 도착하면 다 버려요. 그때 그 안에 들어있는 쉽게 말하면 그 물속에, 그 바다에 들어있는 그 쉽게 말하면 외래 생물들이 다 거의 유입돼가지고 그 평형수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파괴돼요. 근데 그 배가 한두 척이 아니거든. 하루에도 막 수백 편씩 와고 걔들이 다 자기 저쪽 나라에서 물 퍼다가 이쪽 나라에서 물 다 이게 막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생물이 가가지고 또 난장판을 펴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물치입니다. 일본하고 미국 건너가가지고 걔네들 그냥 마저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예. 자랑스럽나요? 우리나라 생물체가 저기 일본 뭐 미국 가서 다 이렇게 막 박살내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생태계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끊고 선생님 다음 클립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